자, 프랑스 혁명 전개 과정 중에서 우리 국민의회까지 살펴봤었습니다. 아직 반도 안 왔어요. 국민의회에서 했던 개혁으로 봉건적 특권을 폐지하고 또 인권선언문이라는 아주 중요한 문서를 발표했으며 입헌군주제를 실시했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 되게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인데요. 루이 16세를 비롯한 그 왕족들이 일가가 이제 불안해진 거예요. 혁명이 계속 진행될수록 자신들의 입지는 약화되고 이 상황에서 사실 위험해질 수도 있는 거겠죠. 하지만 그래도 책임감 있는 지도자라면 남아서 뭐라도 해야죠. 근데 루이 16세 일가는 자기 와이프였던 마리 앙투아네트의 고향인 아마 오스트리아가 목표였을 거예요. 오스트리아로 가서 의지하기 위해 그 일가가 다 마차를 타고 도망을 가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도망이라고 해도 사실 얘네들 먹을 거 다 챙겨가요. 와인을 열 몇 통을 챙겨가서 그 마차가 그게 빨리 움직였겠니? 도망갈 거면 빨리 가야 되는데 다니면서 장소마다 서가지고 밥도 먹고 할 짓 다 하고 가다가 결국 바렌이라는 마을에서 발각이 되고 잡히는 장면을 그림으로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요. 이 사건으로 국왕의 권위는 완전히 실추가 되고 더 이상 국왕이나 이 지배층을 그냥 봐주거나 놔둘 필요가 없다는 것이 인정이 되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요 시기에 새로운 의회인 입법의회가 만들어집니다. 국민의회를 거쳐서 새로운 의회가 구성이 되는데 선거를 거쳐서 입법의회, 그러니까 새로운 법을 만들기 위한 의회가 구성이 돼요. 이때부터 이제 프랑스 주변의 다른 나라들은 좀 위기의식을 많이 느낍니다. 왜냐하면 프랑스는 점점 국왕권을 제한하고 있고 저러다가 이제 국왕도 없애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게 눈에 딱 보이는 거죠. 하지만 주변 국가들은 여전히 국왕권 중시하고 있고 또 지배층들의 그런 그 권력이나 여러 가지들을 여전히 지키고자 했기 때문에 이 주변 나라들끼리 힘을 합쳐서 프랑스의 입법의회가 해산되고 새롭게 소집된 다음 의회는 이름이 국민공회.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공화정을 지지하는 의회였어요. 실제로 공화정을 선포합니다. 너희들 정치체제 지금까지 쭉 많이 들어와서 알겠지만 입헌군주제는 국왕의 존재는 인정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공화정은 그렇지 않아. 국민이 선택한 사람에 의해서 정치를 하거나 아니면 평등한 국민들에 의한 정치, 그게 바로 공화정인데요. 공화정 선포하고 그냥 루이 16세를 비롯한 왕실 가족들 그냥 그 권한만 빼앗아도 됐는데 이 당시 프랑스에서 투표로 이렇게 어마어마한 결정을 내려요. 바로 이 장면, 누구를 처형시키는 장면이냐? 바로 루이 16세를 처형시키는 장면입니다. 여기 보시는 요 단두대, 이 단두대는 이 프랑스 혁명 시기 개발됐어요. 의사에 의해서 이제 개발이 되는데 칼이 떨어지면 목이 바로 잘려버리는 구조죠. 루이 16세 처형시키고 그 이후에 그의 아내였던 마리 앙투아네트까지 처형을 당하면서 왕정이 폐지되고 공화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왕 물러나게 하고 새로운 정치 구조 만들었으면 잘 해야 되는데 이게 상황이 되게 어려워요. 왕이 죽는 꼴을 본 주변 나라들 어땠겠어요? 야 프랑스 혁명 막아야 되겠다. 아니면 우리도 저 꼴 난다. 라는 판단에 의해 더 열심히 동맹을 구성해서 프랑스를 공격했던 거지. 또 프랑스 안에서도 혁명에 반대하는 시위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 상황, 어지러운 상황입니다. 이때 이 공화 정부를 차지한, 권력을 차지한 사람의 이름이 로베스피에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것도 내가 사진을 못 구했어. 로베스피에르가 왜 중요하냐면 이 사람이 집권했던 시기의 정치를 이렇게 불러요. 공포정치. 왜 공포정치냐? 혁명재판소라는 것을 만들고 자신들의 권력이나 자신들의 정치에 반대하는 사람들 다 잡아다가 처형시킵니다. 처형시켜요. 그래서 이때 하루에 막 죽는 사람들이 수백 명이 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처형의식을 치렀고요. 이 기요틴 얘기, 방금 전에 얘기 안 했구나.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덜 고통스럽고 빨리 처형시킬 수 있을까, 이 고민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이 기요틴 단두대거든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공포정치는 오래 지속될 수가 없겠죠. 당연히 반대하는 무리가 생겨나 로베스피에르 자신도 결국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지고 말았던 거죠. 자, 이런 혼란스러운 정치 상황을 자, 누가 수습을 하느냐? 시민들이 이제 더 이상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은 바라지 않는다라고 해서 조금 더 리더십 있고 이 정치를 안정시켜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원했어요. 당시 이름난 5명의 정치인들이 총재로서 행정을 담당하는 총재 정부를 구성하는데 이 중에 한 명이 이제 그 이후의 정치를 다 이어가게 됩니다. 누구냐? 바로 나폴레옹. 이 나폴레옹은 프랑스 혁명 시기의 군인으로서 자기 경력을 쌓았던 사람인데요. 대외전쟁, 즉 프랑스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다른 나라와의 전쟁에서 나폴레옹이 혁혁한 승전을 거두면서 시민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명성을 쌓게 되었고, 결국 마지막에는 5명으로는 안 되겠다. 나 권력 잡고 싶다. 쿠데타를 일으켜서 말로는 3명의 통령이 정치를 하는데 실제로는 나폴레옹 혼자 독재를 합니다. 그렇게 프랑스 혁명은 본격과 선생님 우리 지금까지 배웠던 프랑스 혁명은 나폴레옹의 쿠데타로 막을 내리고요. 이제 이 프랑스 혁명은 누구에게로 이어지느냐? 나폴레옹한테 이어지게 돼요. 그러면 나폴레옹은 과연 어떤 사람이고 어떤 식으로 프랑스를 이끌어 갔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프랑스 혁명의 전개 과정은 굉장히 어려웠지만 여러분들 잘 정리를 해 놓으셨을 거라고 믿고요. 프랑스 혁명이 지금 나폴레옹의 독재로 끝났어요. 자유, 평등을 외쳤던 프랑스 혁명의 정신이 이 나폴레옹의 독재 속에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나폴레옹은 유럽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이제 그거를 간단하게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나폴레옹은 현재까지도 이제 프랑스 사람들, 프랑스 역사학자들한테는 굉장히 프랑스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인물로 알려져 있어요. 영웅적인 인물로 알려져 있죠. 우리는 나폴레옹 군인이고 정복자로만 많이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굉장히 뛰어난 정치인이었고 또 법률가였죠. 각 방면에 아주 업적을 많이 남긴 인물입니다. 실제로 그림부터 보고 들어갈게요. 여기 보시면 나폴레옹에 관한 되게 유명한 그림이죠. 나폴레옹이 정복자로서 했던 일 중에 모스크바 원정이 있었는데요. 그때 나를 따르라 라고 하면서 자신감을 표출하는 그림. 하지만 이제 저건 실패했죠. 이따가 자세히 살펴볼 거고요. 반대로 이 그림은 정복자로서의 나폴레옹이 아니라 정치인으로서 좀 더 지적인 이미지를 자랑하는 그림인데요. 멀어서 안 보이시겠지만 나폴레옹 왼쪽 손 아래에 종이 뭉치가, 두루마리 뭉치가 있는데 저거 나폴레옹의 가장 큰 업적 중에 하나로 일컬어지는 나폴레옹 법전이에요. 이렇게 다방면에 걸쳐서 능력을 보였던 나폴레옹, 그가 권력을 잡고 있던 저 시대를 나폴레옹 시대라고 부를 만큼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다는 뜻일 텐데요. 자, 그 사람이 했던 일, 그리고 그게 그 이후에 유럽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2가지 위주로 살펴볼게요. 자, 먼저 나폴레옹, 요 그림 보시면 나폴레옹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그림이냐? 자기 머리 위엔 이미 황제의 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와이프인 조세핀한테 여왕이래요. 관을 얹어주는 그림인데요. 그림의 제목은 나폴레옹의 대관식이라는 그림으로 요거 되게 상징성이 있어요. 당시 유럽에서는 황제가 될 때 누가 황제의 관을 씌워줬느냐? 교황이 씌워줍니다. 근데 이 그림에서는 교황은 옆에서 보고 있고요. 나폴레옹이 스스로 황제의 관을 쓰고 자기 아내의 관도 자기가 내려줘요. 즉 내가 종교보다 위에 있다라는 걸 또 상징적으로 드러내기도 했고 황제에 오르는 장면이에요. 그냥 독재가 아니라 이미 국왕도 다 죽여버리고 공화정도 선포했던 프랑스에서 황제 자리에 오릅니다. 그럼 이거 자기 멋대로 오른 거냐? 그러지 않았고요. 국민투표를 거쳐서 황제가 되었는데 그럼 국민들이 미쳤다고 이 사람이 황제가 되는 걸 내버려뒀냐? 이 사람이 한 역할이 인정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럼 어떤 역할이냐? 이 사람이 통령정부 구성한 이후에도 여전히 계속 싸움을 잘하죠. 외침을 다 격퇴했으면서 하루에도 수시간씩 시간을 짬내서 아주 오랫동안 작업을 거친 결과
나폴레옹 법전이라고 하는 법전을 만들어요. 근데 이 법전은 프랑스 혁명의 성과였던 자유, 평등, 사유재산의 불가침 이런 정신들을 다 반영한 법전이면서 근대적인 성격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이 법전을 모델로 나중에 다른 나라들의 근대 법전들도 다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프랑스에서 프랑스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면서 국민 교육을 처음 실시합니다. 이것도 이제 다른 나라로 전파가 되는 거죠. 프랑스 은행도 세워서 화폐 정리도 하고요. 경제적 안정도 추구해요. 이러한 성과들이 반영이 되어서 국민 투표를 거쳐 황제 자리에 올랐던 거죠. 근데 나폴레옹의 사실 유명한 점은 이러한 내정 개혁이 아니라 바로 그의 정복 활동이죠. 그 정복 활동에 대해서도 살펴볼게요. 자, 나폴레옹은 그렇게 내정개혁을 잘한 정치인으로서도 자기의 능력을 보여줬지만 사실 더 유명하게 알려진 건 정복이죠. 정복활동. 여기 나와 있는 전쟁들 다 외울 필요 없어요. 근데 요거는 좀 봅시다. 나폴레옹의 유럽 정복 지도예요. 지도 보시면 여기 지금 녹색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프랑스 제국령, 즉 나폴레옹이 직접 다스리는 지역들. 보라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지역은 나폴레옹의 위성국가라고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나폴레옹이 다 정복 활동을 했고 자기 가족들이 이 지역을 다스려요. 여긴 다 동맹국가고 유럽 거의 대부분이 지금 나폴레옹 땅이 된 거죠. 어디를 빼고? 영국을 빼고 영국도 당시 나폴레옹만큼이나 굉장히 유명한 장군 넬슨이라는 장군이 있어서 해전에서 승리하는 바람에 나폴레옹의 정복으로부터 무사할 수 있었던 것이죠. 나폴레옹이 이제 그것 때문에 이 영국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무리수를 둬요. 대륙과 영국을 봉쇄하는 바로 대륙 봉쇄령이라는 것을 실시하는데 정말 이걸 글 쓸 때는 짜증이 나. 근데 이제 문제가 산업혁명을 미리 일으켰던 영국은 또 게다가 전 세계에 식민지도 많았다라고 했고요. 경제력으로 얘네랑 비교가 안 되는 거지. 대륙 봉쇄령의 결과 고통을 받은 건 영국이 아니라 누구였다? 바로 유럽 국가들이었고 그 중에 가장 고통받은 건 어디냐? 가장 못 살았던 저 외곽의 러시아였습니다. 근데 러시아가 얘네들 다 몰래 다 거래를 하긴 했는데요. 본보기를 보이겠다라고 하면서 나폴레옹이 무리수를 뒀어요. 모스크바 원정을 추진했는데 추운 겨울이었고 또 러시아의 전략에 졌죠. 왜냐? 이 모스크바까지 가는 모든 그 길에 있는 도시와 마을들을 싹 다 비우는 전략을 실시한 결과 결국 나폴레옹은 러시아 원정에 실패하게 됩니다. 그 이후 힘이 빠진 나폴레옹은 반 프랑스 동맹군한테도 패하고 결국 유배되었던 엘베아 섬을 탈출해서 재기를 꾀하기도 하였지만 마지막 전투였던 워털루 전투에서 패하면서 나폴레옹 시대는 막을 내리게 돼요. 마지막에는 세인트 헬레나 섬이라고 하는 작은 섬에 유배되어서 결국 생을 마감하고 마는데요. 아주 잠깐이었지만 나폴레옹이 이 유럽 전체를 전쟁 속으로 몰아넣으면서 나타난 효과, 그 효과는 바로 이렇습니다. 나폴레옹의 정복 활동에 분명히 이제 우리나라를 지키겠다고 나선 사람들 많았잖아요. 전쟁으로부터 자기네 나라를 지키고 우리나라를 세우자라고 하는 우리 민족만의 운동, 민족주의가 촉진이 되고 또 프랑스에서 혁명이 먼저 일어났잖아요. 그 혁명 정신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유럽 전역으로 퍼져 나가다 보니 그 혁명의 정신인 자유주의가 유럽 전체에 퍼지게 되었다는 점. 그리고 초반에도 얘기했지만 나폴레옹이 실시한 이런 여러 가지 제도들은 프랑스가 이제 근대 국민국가로 발전하는데 한 역할을 했던 거죠. 이렇게 나폴레옹 시대 짧지만 아주 큰 영향을 남겼고요. 그럼 전쟁 끝난 다음에 유럽의 상황은 어떻게 됐는지 자, 나폴레옹은 죽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가 남긴 영향은 무지막지했죠. 일단 나폴레옹이 지배하고 자기 위성국가로 만들어놔서 재편성한 이 유럽을 다시 재편성해야 되는 과제가 남겨진 것이죠. 그걸 위해서 이제 오스트리아 대표였던 메테르니가 중심이 되어서 오스트리아 빈에 모여서 각국의 대표들이 논의를 하는데요. 그걸 풍자한 그림이에요. 얘네들 뭐 하고 있느냐? 지도 보면서 이거 국경선 다시 정하자라고 하는 장면인데요. 어떻게 돌려야지 올바른 것이냐? 나폴레옹 정복 전쟁 전으로 돌아가면 될 텐데 얘네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결정을 해.
프랑스 혁명 이전 상태로 되돌린다. 영토도 프랑스 혁명 이전, 지배권도 프랑스 혁명 이전. 그러니까 혁명을 통해서 새로운 정치 구조를 만들었던 프랑스도 다시 누가 등장하냐? 국왕이 짠 하고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 다 기존의 권력을 다 유지하고 기존의 체제를 유지하려고 했던 보수주의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혁명의 결과 막 퍼진 자유주의, 나폴레옹 정복전쟁 결과 퍼진 민족주의 이런 거 다 탄압하고 다 억압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체제를 빈 체제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역사의 흐름은 자유주의, 민족주의야. 그거에 의한 일들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고생하셨습니다.